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그러니까 흔히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빚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그 감면율 계산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위랑 신법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좀 알기 쉽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워크아웃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이게 뭐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이랑 공식에 따라서 딱딱 계산된다는 점이죠. 아, 공식이 있다고요? 네, 2019년에 개선된 안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지금 현재 워크아웃 감면율 이해하는데 뭐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계산 방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핵심은 채무 과중도 지수라는 걸로 기본 감면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채무 과중도 지수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의 채무 원금, 그러니까 이자 빼고 남은 빚 액수요. 그거랑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아, 가용소득? 그건 월급에서 뭐 쓸 거 빼고 남는 돈 이런 건가요? 비슷해요. 정확히는 월 평균 수입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 생계비 있잖아요. 그걸 빼고 진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그걸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금이랑 가용소득. 그럼 그 다음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감면율 범위가 달라져요. 채무 성격이요. 네, 바로 삼각채권이냐 미삼각채권이냐 하는 건데요. 삼각채권, 미삼각채권.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삼각채권은요. 원래 돈 빌려준 은행 같은 곳이 이 돈은 받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다른 회사, 뭐 예를 들면 치심 전문 회사 같은 데다가 팔아남긴 채권을 말해요. 아, 채권 주인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채권자가 바뀐 거죠. 이런 거는 원금의 한 20%에서 많게는 70%까지 감면될 수 있어요. 와, 70%요? 꽤 많이 깎아주네요. 네, 왜냐면 원채권자가 이미 어느 정도 손실을 각오하고 넘긴 거니까요. 회수를 일부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면폭이 좀 커요. 그럼 미삼각 채권은 반대겠네요. 맞습니다. 미상각 채권은 원래 돈 빌려준 그 채권자가 여전히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채권이에요. 회수하려는 의지가 아직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면율이 0%에서 최대 30%,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렇군요. 채권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네요. 그럼 이제 그 채무 과중도 지수 계산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아까 공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공식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요. 채무 원금 나누기 괄호 열고 36 곱하기 월 가용소득 괄호 닫고 이겁니다. 채무 원금 나누기 36 곱하기 월 가용소득. 여기서 36은 무슨 뜻이죠? 36개월, 그러니까 3년이에요. 아, 3년. 네, 이 지수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지수가 딱 1이 나왔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3년치 가용소득으로 지금 남은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교적 빚부담이 좀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정도면. 네,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그럼 감면율이 높아지려면 지수가 높아야 할 텐데 아까 그 최대 70% 받으려면 어느 정도여야 돼요? 삼각채권 기준으로 최대 감면율인 70%를 적용받으려면요. 이 지수가 무려 36을 넘어야 해요. 36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해보면 월 가용소득으로 108년, 그러니까 3년 곱하기 36이죠. 100년 이상을 꼬박 갚아야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108년이요? 와, 그건 진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네요. 그렇죠. 정말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분들을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지수가 한 10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10이면 30년 정도. 그러니까 3년 곱하기 10이니까요. 30년 정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 수준이거든요. 이 경우에 만약 삼각채권이다. 그러면 대략 한 30% 중반. 그 정도 감면율이 나올 수 있어요. 아, 30% 중반 정도? 네.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보정 과정이 있긴 한데 대략적인 수준은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최대 감면율 기준이 정말 높아서요. 어쩌면 좀 감면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까 가용소득 계산할 때 생계비를 뺀다고 했잖아요. 네, 법정 생계비요. 네. 근데 이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랑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좀 더 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일종의 숨겨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생계비 인정 범위가 다르다고요?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소득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나 아니면 대학생 자녀, 또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요. 이런 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생계비 공제액이 커지잖아요. 아,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 공제가 늘어나니까 월급에서 빼는 돈이 많아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에 쓰이는 가용소득은 줄어들겠네요. 정확합니다. 가용소득이 줄어들면 아까 그 공식 기억나시죠? 채무 원금 나누기 36 곱하기 월 가용소득. 분모가 작아지니까 채무 과중도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지수가 높아지면 감면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이랑 빚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 상황 같은 게 생계비 계산에 반영되면서 이게 또 감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계비 인정 부분이 그 정해진 공식 안에서도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좀 반영해서 감면율을 조절하는 뭐랄까 일종의 숨은 레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공식만 볼 게 아니라 이 생계비 산정 과정을 좀 잘 챙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네. 이렇게 계산식으로 감면율이 딱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요? 네. 산정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 빌려준 금융회사나 뭐 이런 곳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아, 최종 관문이 또 남아있군요. 채권자 동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아웃 감면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채무 원금, 그리고 실제 갚을 능력인 가용소득, 또 채권의 종류가 상각이냐 미상각에 따라서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된다는 점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가용소득을 정하는 생계비 계산 방식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워크아웃 절차가 꽤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이 최종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표준화된 계산식이 있긴 하지만 결국 생계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무게랄까요? 그런 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만약 여러분께서 워크아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실제 부양가족 상황이나 뭐 다른 어려움들이 가용소득 계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 감면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미리 가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세부 규칙이 우리 실제 삶과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